오늘은 이장 순환기. 이 그림은 2016년 페루의 학회를 갔다가 잠깐 그 티티카카 호수랑 그리고 마추픽추를 다녀와서 올린 그 사진인데, 여러분 아주 멋진 곳이니까 꼭 기회가 되면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그 순환의 어떤 베스큘라 서큘레이션, 순환의 특성. 그래서 순환을 우리가 대순환, 소순환, 아니면 문맥순환, 혹은 어떤 중심순환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런 분류의 특징이나 아니면 이러한 그 혈관을 따라서 혈액이 흐를 때 그 압력, 힘은 결국은 어디에서 그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 혈압, 그리고 이 혈압에 미치는 어떤 팩타들, 어떤 순환기계에 있었던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러드 프레셔에 미치는 카디악 아웃풋과 TPR, 총 말초 저항의 효과. 그리고 나서 이러한 혈압이 혈관을 지나면서 이제 그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데, 결국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혈관엔 저항이죠. 그래서 이런 저항에 미치는 효과 같은 것들. 그리고 나서 어떤 기능적으로 우리가 혈관을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모세혈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순환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즉 산소나 이산화탄소, 그리고 어떤 용질을 조직에 보내고, 조직에서 생성된 어떤 노폐물을 폐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익스체인지, 어떤 물질의 이동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 모세혈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의 구조나 아니면 무세혈관을 통한 물질의 이동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순환기계를 우리가 분류할 때는 어떤 그 대순환, 그 시스테믹, 체순환과 그리고 폐순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그리고 이런 중심적인 중심, 우리 신체의 거의 중심부죠. 몸통의 중심부이고, 그리고 위쪽으로 가서 브레인 쪽으로 가는 그러한 그 혈관이 있고, 그리고 체간으로 가는 어떤 복부나 아니면 말단 장기로 가는, 그래서 대동맥을 통해서 비교적 큰 동맥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또 구분할 때는 이러한 그 체순환이라는 것은 그 심장에서 나와서 각 그 말단 조직으로 가는, 그래서 좌심실에서 대동맥, 그리고 대동맥에서 이제 그 뇌로 가는 것, 그리고 그 몸체로 가는 것, 그리고 말단, 어떠한 그 요부, 그리고 아니면 그 내장 장기들, 뭐 꼬리 쪽으로 가는 것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세혈관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맥으로 되죠. 그럼 정맥, 세정맥, 좀 더 큰 정맥, 그리고 이제 그 대정맥. 그래서 전대정맥, 후대정맥. 전대정맥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인 쪽에서 오는 것들, 그리고 후대정맥은 우리 복부 쪽에서 오는 것들. 그리고 나서 우심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체순환 혹은 그 순환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순환, greater circulation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 폐순환이라는 것은 그 심방에서 나와서 우심실에서 나와서 폐동맥을 이루고, 그리고 폐에 가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폐정맥, 그죠? 그렇지만 폐동맥, 말은 동맥이지만 여기에는 산소가 없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풍부한 정맥혈이 들어가서 이제 폐에서 가스기환이 일어나서 동맥혈이 되고, 그게 폐정맥, 그리고 좌심방으로 들어오게죠. 그래서 이 부위를 우리가 어떤 그 레서 서큘레이션, 소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순환이 됐든 소순환이 됐든 일반적으로 모세혈관이라는 캐필러리를 한번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체순환, 뭐 폐순환 얘기하는데, 우리 생체 안에는 크게 세 부위에 뇌와 그리고 복강 장기, 그리고 신장에서 그 모세혈관을 두 번 통과하는 그러한 그 순환 기계를 우리가 포탈 서큘레이션, 문맥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이건 우리가 신경계 편에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뇌하체 전육 호르몬을 분비할 때
호르몬 분비 물질, 뇌하체 전역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상위 호르몬이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모세혈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뇌하체 전엽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뇌하체 전엽으로 그 상위 그 호르몬을 분비해서 뇌하체 전역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주는 특수한 경우에, 그리고 간에서도 마찬가지죠. 간에서도 간 각 장기에서 소화물을 섭취해서 그게 어디에 리버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러한 그 원재료로 사용해서 이 리버에서 다양한 단백질들을 합성을 하죠. 또한 이러한 단백질 합성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어떤 독성 물질이 또 리버에 가서 리버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리버에서 또 그 물질을 다시 또 보내주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디에 있냐면 요 신장에서 사구체와 세뇨관에서, 그래서 사구체에서 필트레이션 요과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그 세뇨관을 따라서 요로 배설되다가 중간에 다시 또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일어나죠. 재흡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모세혈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의 모세혈관을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포탈 서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체순환이 됐든 폐순환이 됐든 결국은 서큘레이션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혈액이죠. 그래서 이러한 혈액이 서큘레이션을 따라 이동을 할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나와서 여기까지 쭉 빼면 이게 10만 킬로라고 그랬었어요. 사람에게 10만 킬로. 10만 킬로면 지구가 4만 킬로니까 지구 둘레가 이 지구본을 두 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죄.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서 대동맥에서 하나가 나와서 이게 분지가 되고 나중에 모세혈관에서 수십억 개, 사람에겐 400억 개, 개에서는 한 17억 개. 그리고 아테리올, 그래서 에올타, 아터리, 더 작은 아터리, 그리고 나서 어디에? 아테리올.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이 되는데 이 아테리올에서는 이제 수천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수천만 개가 나중에 모세혈관에서는 그 수십억 개, 수백억 개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러므로 이게 또 면적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면적이 뭐 한 400제곱미터, 뭐 농구장만한 크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혈압 단면적의 증감으로 인해서 혈압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됐죠. 그리고 혈류량은 전체적인 혈류량의 대부분은 정맥에 많이 있고 동맥에 조금 있고, 모세혈관에는 단면적은 넓지만 워낙 작아요. 모세혈관 하나 직경은 7마이크론. 우리가 적혈구의 직경이 얼마였어요? 7마이크론. 그럼 백혈구는 뭐 10마이크론 그 이상 크기 때문에 사실 백혈구가 거기를 벗어나기 힘들 정도예요. 자,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이 혈압, 블러드 프레셔, 혈압에 의해서 이러한 혈액이 긴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이 10만 킬로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런 혈관을 분류할 때 우리가 대순환, 체순환, 소순환 혹은 뭐 문맥순환 나눴지만은 어떠한 이러한 그 순환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한 중심순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심순환이라는 것은 그 심장과 그리고 폐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순환을 우리가 센트럴 서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어떤 그 해로, 그것을 우리가 중심순환이고, 체순환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나와서 우리 전신으로 가는, 그래서 전체적인 혈류량을 보게 되면 폐순환이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3 정도는 시스템 서큘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그 혈압에 의해서 혈액이 그 혈관에서 이동을 한다는데, 우리가 그 관류압, 그 perfusion pressure, 관류압이라는 것은 혈액을 이 시스테믹 매스를 따라 체순환,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이동하도록 혈액에 받는 어떤 힘을 우리가 관류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동물에 있어서 에올틱 프레셔 약 98mmHg에서 대정맥 압
약 3mmmercury. 그래서 95mmmercury가 그 관류압 혹은 뭐 순수하게 혈액에 미치는 힘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압력은 뭐에 생기는 거예요? 심장에서 전기적인 흥분, 페이스메이커 셀에서 생긴 그 액션 포텐셜이 그게 심근에 가고, 심근에 가서 수축과 이완, 그 흥분 수축 연결에 의한 그 수축과 이완, 그 박동에 의해서, 펌핑에 의해서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생기는데 98mmmer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거의 심장에서는 제로했다가 100이 왔다 갔다 하고, 중심 그 어떤 그 미인 아트리얼 블러드 프레셔가 약 98mmmer인데 이게 가다가 중간에 뚝 떨어지죠. 결국 이게 왜 떨어지겠어요? 결국은 이 혈관과 그리고 혈관을 갈 때 혈관과의 어떤 저항이죠. 그죠? 어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제 중간에 가서 어떤 그런 그 레지스턴스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슬 레지스턴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우리가 넘어가면서 못 오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혈관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게 이제 주로 대동맥 쪽, 큰 동맥, 그리고 요쪽은 이제 여기가 모세혈관이고 캐필러리, 잘 안 써지네요. 여기가 이제 정맥, 그리고 대정맥, 비너 케이바예요. 비너 케이바. 자, 그러면 이 저항이라는 게 어디가, 여기는 거의 저항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혈압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베슬 레지스턴스는 거의 없는, 저항이 없는 곳은 에올타, 라지 아테리, 비너 케이버, 라지 베인, 이러한 것들은 거의 저항이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뭐가, 이 아테리올, 그리고 캐필러리, 그리고 이쪽 그 베뉴얼이라는 것은 그 세정맥, 소정맥을 말해요. 거기에서 주로 저항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저항이 큰 것은 아테리올, 소동맥, 세동맥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저항혈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맥, 특히 아테리올을 중심으로 동맥을 얘기할 때 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저항이 큼으로 인해서 블러드 프레셔를 많이 소비하고, 그 얘기는 어떠한 압력을 자기가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동맥을 프레셔 리저버, 어떠한 그러한 그 압력 저장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압력을 얘네들이 섭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정맥은, 그럼 얘도 뭐 저장소 이름을 대야 되는데, 프레셔 레저버는 동맥에 쓰니까 나는 어떠한 레저버를 할까 보니까 혈류량의 대부분을 누가, 정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륨 리저버라고, 우리가 너는 동맥은 프레셔 리저버라면 정맥, 나는 볼륨, 혈액의 용적 저장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혈관들이, 동맥이나 정맥이 자기들이 어떤 압력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저항이 있고 아니면 용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압력이 어떠한 그 혈관이 어떤 압력에 대해서 용적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관에서 어떠한 그 압력의 변화에 대한 용적의 변화, 압력이 조금 변화도 용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압력이 많이 변화가 되어도 볼륨은 조금밖에 못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혈관의 어떤 확장성을 얘기할 때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 순환기에서는 이걸 신전성이라고 얘기하죠. 신전성. 그래서 이 혈관의 디스텐서빌리티, 혈관의 확장성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 어떤 관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호흡기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호흡기에서는 컴플라이언스, 똑같은 컴플라이언스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유순도라고 얘기해요. 유순도. 그래서 어떤 호흡기의 폐나 아니면 호흡기도의 용적의 변화값을 뭐로? 프레셔, 압력의 변화값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혈관에서는 신전성이라고 얘기하고 호흡기에서는 유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혈관에 따라서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 여기서는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에올타, 아터리, 아테리올, 아테리올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혈관도 이렇게 떨어지고 베뉴얼, 세정맥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저항혈관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저항혈관 쪽.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쪽은 그 볼륨 리저버 어떤 그런 거, 용적. 그래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를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이 신전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혈관, 그 베슬의 도관의 압력의 변화에 대한 용적의 변화 값을 우리가 신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전성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어떤 압력의 변화가 작은 압력의 변화에도 용적, 혈류량을 많이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디스텐서빌리티, 확장성이 적기 때문에 이게 어떤 탄력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전성 하면 우리가 이제 엘라스틱서티, 그 탄력성과 우리가 이제 혼동하게 되는데 그 신전성은 엘라스틱서티가 아니라 디스텐서빌리티,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신전성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혈관이에요. 이건 정맥혈관이고 요거는 동맥혈관이에요. 근데 실험적으로 어떤 동물에 있어서 혈압을 재니까 보통 아까 아에올타에서 거의 98, 거의 뭐 100 정도 됐었고 정맥은 뭐 한 보니까 여기니까 98, 7이었어요. 7 한 2, 30mm 머큐리예요. 그런데 이 동물에게 있어서 실험적으로 순간적으로 가상에 심장을 딱 멈추게 되면 펌핑, 하트의 펌핑을 멈추게 되면 이 동맥압은 100에서 거의 한 7 정도 떨어져요. 그리고 정맥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여기에서 정맥에 있어서는 보통 한 7, 그 정맥에서는 7이 아니라 요 정맥에서는 약 한 3mm 머큐리예요. 요거는 어디냐면은 이제 어디 정맥 중에 저쪽 모세혈관 쪽 그리고 세정맥 쪽. 근데 큰 정맥에 있어서는 한 3mm 머큐리 정도 있다가 이제 심방에 펌프가 멈춰지면 그 안에 혈액의 볼륨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여기선 더 한 7mm 머큐리 증가가 돼요. 그렇지만 동맥에서는 보게 되면 한 98에서 7로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섰을 때의 압력을 우리가 mean circulatory filling pressure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한 7mm 머큐리가 어떠한 심장이 멈춰섰을 때 우리 혈관 안에 있어요. 어떤 혈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전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압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압력의 변화값 용적의 변화값을 압력의 변화값으로 이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보게 되면 볼륨액에 있어서는 심장이 뛸 때는 어디에서 아테리에서 한 375ml 정도 있다가 그게 혈관이 이제 아테리가 탄력성이 있으니까 한 125 정도로 감소돼요. 그에 비해서 정맥에 있어서는 원래 그 심장이 뛰고 있을 때는 한 1350 정도 있다가 심장이 멈추면 한 1600 정도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계산해주면 아테리에서는 375만에서 125를 98만에서 7. 볼륨의 변화를 압력의 변화로 나눠주는 값이. 그러니까 한 2.8이 나와요. 그에 비해서 정맥은 1600ml에서 1350ml로. 그리고 압력의 변화가 7에 3. 그리고 이걸 딱딱딱 계산하면 62.5. 그래서 신전성은 컴플라이언스는 동맥은 2.8, 정맥은 62.5. 약 정맥이 동맥에 비해서 약 20배 이상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맥은 디스텐서빌리티, 확장성이 동맥에 비해서 약 20배 정도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맥을 그 볼륨 리저버라고. 혈관을 따라서 이제 그 혈액이 흐르게 되는데 그 압력의 변화, 어떤 압력이 대동맥에서 나와서 98mm 머큐리 된 것이 쭉 떨어지고 아테리로 떨어지고 나중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저항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의 저항이라는 것은 압력의 변화를 뭐로 혈류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레지스턴스 어떤 혈관의 저항은 압력의 변화를 혈류량
어떤 혈액에 따라 흐르는 어떠한 그 혈류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90ml/min.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나눈 값이죠. 그런데 1840년도에 그 프랑스의 내과 의사이면서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또 생리학자였던 그 포아세이유라는 그러한 그 과학자가 이러한 그 혈관의 저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런 그 포뮬라, 등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포아세이유의 법칙, 혈관의 저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 그래서 그 가설에 의하면, 그 법칙에 의하면 혈관의 저항은 8에타 L, 에타는 혈액의 점도, L은 튜브의 길이, 혈관의 길이에 비례하고 파이 R의 4승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파이는 원주율, R은 혈관의 반경이에요. 그래서 혈관의 반경이 작아지면 저항은 커지고 혈관의 반경이 확장되면 저항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 어떤 스트루를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이 스트루가 이렇게 좀 큰 거, 그래서 아메리카노, 뜨거운 핫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 스트루가 아주 그 좁은 거를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쉽게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게 먹을 수도 있지만 뜨거운 거는 요 저항이 커서 쪽쪽 빨아먹어야 되죠. 이렇게 혈관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경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만약에 레지스턴스는 그 압력의 변화를 플로로 나눌 값이니까 플로로 그 혈류량 같은 경우는 혈류량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압력의 변화를 뭐로? 저항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플로로 혈류량 Q는 압력의 변화 그리고 파이 R의 4승 그리고 그걸 뭐로? 8에타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뇌에 흐르는 어떤 혈관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그 아테리올의 어떠한 그런 그 확장, 그 혈관이 넓어지게 되면 혈류량이 어떤 압력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통해 할 수 있죠. 그래서 레지스턴스는 블러드 플로어, 그 압력의 변화를 블러드 플로어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압력의 변화는 이쪽 단에서의 동맥압이 93mmMmercury, 이쪽 정맥단에서는 3mmMercury니까 93만의 3을 혈류량은 우리가 분당 90ml 정도 혈류량이 있다고 그래요. 나눠주게 되니까 1000mmMercury per liter per minute 1분 동안에 그 혈액 1리터를 관료하는데 들어가는 힘이 1000mmMercury. 근데 만약에 이쪽 그 동맥단에 세동맥에 혈관이 확장됐어요. 19%. 그러니까 1이라면 요건 1.19죠. 1.19니까 1.19의 4승에 이죠. 그러면 요게 뭐예요? 약 2 정도가 돼요. 2 정도가 되니까 요 저항은 2분의 1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0mmMercury per liter per minute. 그래서 이때 다시 우리가 혈류량을 계산해 주게 되면 처음에 혈류량은 레지스턴스 원래 98ml per minute 했던 것이 저항이 아까 1000에서 500으로 감소하게 되니까 압력의 변화는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180ml per minute. 그래서 만약에 약 19%만 이 아테리올에서 확장이 일어나면 혈류량은 2배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저항은 2배로 감소하고 혈류량 2배. 자, 이렇게 아테리올이 어떠한 혈관의 저항, 가장 큰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테리올을 통해서 그 조직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혈류량, 그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 아테리올은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테리올의 구조를 보게 되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올타, 아터리, 아테리올, 캐필러리, 비뉴얼, 베인. 그래서 각각의 일반적인 사이즈예요. 개에 있어서 보게 되면 아테리올이 안의 직경이 한 30 마이크론 정도. 그 벽의 두께는 20 마이크론. 그러니까 요 두께가 20 마이크론. 요게 30 마이크론 중에 거의 대부분 뭐예요? 어떤 그런 근육이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캐필러리 같은 경우는 직경이 8마이크론 정도. 그래서 요거는 약 1마이크론. 상당히 요정.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직경은 25마이크론인데 벽 두께는 25mm인데 이건 2mm 이렇게 가죠. 근데 요 벽에 어떠한 그러한 그 특징을 보게 되면 만약에 엔도텔리움 모든 혈관 안쪽에 내피세포가 있기 때문에 내피세포의 어떤 두께는 일정하죠. 그랬을 때 스무스 머슬이 거의 여기 보게 되면 거의 뭐 한 10배 정도. 그리고 탄력, 엘라스틱 티슈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에 비해서 에올타 같은 경우는 내피세포가 이 정도 되다면 그 안에 스무스 머슬은 뭐 약간 있지만 어떤 엘라스틱 티슈, 탄력 조직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 혈관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정맥 같은 경우는 내피세포, 스무스 머슬, 근육과 수축과 이완, 그러니까 혈관의 수축과 이완시키는 스무스 머슬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가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또한 엘라스틱 티슈, 탄력 조직 같은 경우에도 동맥에 비해서는 적게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서 모세 혈관 벽은 상대적으로 두껍죠. 직경에 비해서 거의 뭐 한 8, 9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상대 relatively thick and muscular 스무스 머슬의 구성 성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아테리올에 의해서 또한 그 저항이 크기 때문에 highest resistance 또한 이러한 그 스무스 머슬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그 다음 조직에 들어가는 어떤 조직의 혈류량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어떤 혈관의 직경이 어떤 혈관의 저항의 가장 큰 팩터라고 하는데 사실 직경이 가장 작은 건 뭐예요? 모세혈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대부분 어디에서? 아테리올에서 그리고 일부가 캐필러리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개인 경우에 보게 되면 아테리올이 숫자가 한 2천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캐필러리는 한 17억 개 돼요. 그러니까 요게 1이라면 요게 모세혈관은 거의 80에서 100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하나의 각각의 혈관의 직경은 모세혈관이 훨씬 더 작지만 요게 하나가 80개로 분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체적인 저항은 물론 하나하나를 따지면 모세혈관이 아테리올에 비해서 저항은 크지만 얘는 80개, 100개로 분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항은 어디가 그 아테리올에서 가장 큰 저항을 가지고 있고 이 아테리올에서의 그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그 조직, 해당 조직에 있는 조직의 혈류량을 그 혈액의 흐름을 조절해 준다. 다음은 그 체순환과 그리고 그 소순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혈류의 저항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하기를 어떤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에 있어서 어떤 순수한 저항, 정미 저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토탈 페리프럴 레지스턴스 TPR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총말초 저항이라는 것은 그 체순환에서의 어떤 순수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TPR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총말초 저항은 그 압력의 변화, 어떤 관류압일 수도 있고 뭐 동맥압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압력의 변화의 값을 혈류량으로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 그때 생기는 저항을 우리가 총말초 저항, 어떤 net resistance를 우리가 총말초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TPR을 우리가 각각의 어떤 그러한 그 값으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에 있어서의 TPR은 압력의 변화, 즉 민 에올타 프레셔가 98mm 그리고 비너 케이블 그 프레셔가 3mm 그래서 관류압이
뭐라 그랬었어요? 95mm죠. 그리고 그 카디악 아웃풋 혈류량, 그 심박출량은 보통 개에 있어서 2.5 리터 퍼 미닛이에요. 그러니까 TPR 같은 경우, 우리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에서의 TPR 같은 경우는 93 나누기 2.5 해주게 되면 38 mmHg per liter per minute. 즉 1분당 혈액 1리터를 관류시키는 데 필요한 그 압력이 38mmHg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식으로부터 TPR은 블러드 프레셔 나누기 카디악 아웃풋이기 때문에 블러드 프레셔는 뭐와 카디악 아웃풋과 TPR의 어떤 함수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카디악 아웃풋과 그리고 TPR, 총 말초 저항이에요. 그래서 아트리얼 블러드 프레셔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카디악 아웃풋과 그리고 TPR의 함수관계에 있어요. TPR에.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가 혈압이 증가되고 감소하는 것은 우리 생체 안에서 뭐에 의해서만 카디악 아웃풋과 총 말초 저항에 의해서만 결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값의 변화에 의해서 블러드 프레셔가 정상보다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정상보다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변화에 의해서 블러드 프레셔가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센셜 하이퍼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거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거죠. 이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아테리얼, 소동맥의 지속적인 수축에 의해서 일어나는 고혈압이에요. 그러면은 소동맥이 수축이 일어나면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 증가되게 되는 거죠. TPR. 총 말초 저항. 그러니까 아테리올에서 생기는 어떠한 저항을 우리가 그 TPR, 토탈 페리프럴 레지스턴스가 되는데 아테리올이 수축하게 되면 당연히 TPR이 증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러드 프레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블러드 프레셔가 증가. 그게 이제 고혈압이 되는 거죠. 고혈압. 두 번째는 카디악 아웃풋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감소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심한 출혈이나 어떤 탈수가 있는 경우에는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혈류량, 우리가 심하게 출혈이 있게 되면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죠.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면 뭐가 감소해요? 프리로드, 엔드 다이어스틱 볼륨이 감소하게 돼요. 이 카디악 아웃풋은 뭐와 관계 있어요? 스트로크 볼륨과 뭐와의 곱이에요. 핫 레이트죠. 그죠? 근데 핫 레이트는 일정하지만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죠. 왜냐면 스트로크 볼륨 같은 건 뭐예요? 엔드 다이스틱 볼륨 마이너스 엔드 시스틱 볼륨이기 때문에 엔드 다이스틱 볼륨이 뭐냐면 뭐예요? 프리로드 엔드 다이스틱 볼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하게 출혈이나 탈수가 있게 되면 프리로드가 감소하고 프리로드가 감소하면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고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면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는 경우에 심한 출혈이나 탈수가 있는 경우에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아트리얼 프레셔가 감소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카디악 아웃풋과 TPR의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죠. 어떤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하지만 TPR은 감소한다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그런 심박동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카디악 아웃풋은 증가해요. 그렇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어디에요? 스켈레털 머슬에 있는 그러한 그 혈관의 저항이 감소해요. 약 4분의 1로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TPR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TPR은 증가하지만 카디악 아웃풋은 감소하게 되니까 블러드 프레셔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에올틱 프레셔의 변화는 없는 no aortic pressure change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트리얼 블러드 프레셔는 카디악 아웃풋의 변화와 그리고 TPR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해요. 다음은 우리가 폐 순환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러한 저항을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폐 순환에서의 혈압의 변화는 풀모너리 아트리얼 프레셔가 약 13mmMmercury, 그리고 풀모너리 대정맥의 압력은 5mm 비노케이블 프레셔 5mmMmercury예요. 그리고 카디악 아웃풋은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이나 아니면 풀모너리 서큘레이션 동일하기 때문에 13-5를 2.5로 나눠주면 3.2죠. 그죠? 그러면 이 TPR, 이 총 말초 저항은 폐순환은 3.2죠. 그에 비해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은 38mmMmercury죠. 왜냐면 우리 TPR 같은 경우는 체순환에서는 우리 전체로 혈액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저항이 크고, 그에 비해서 폐순환 같은 경우는 어디 폐에만 보내기 3.2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을 하이 프레셔 서큘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풀모너리 서큘레이션을 로우 프레셔 서큘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혈관의 어떤 기능적인 분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폴코라는 과학자는 스웨덴의 생리학자인데, 이분은 1921년도에 부터 2012년 약 10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순환기계에 아주 저명한 그런 과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텐션의 권위자고 어떤 순환기 관련해서 한 400여 편의 논문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크게 우리 혈관을 이제 6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떤 혈관의 어떤 혈압의 변화, 그리고 각각의 혈관, 뭐 대동맥부터 이제 모세혈관, 정맥처럼 어떤 그 혈관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분은 혈관을 윈드캐슬 공기실 혈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공기실 혈관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대동맥처럼 어떠한 그러한 어떤 맥동성의 혈액의 유입을 다소 스무스하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맥동성, 왜냐면 펌프지를 통해서 심장에서 혈액이 펌프가 되어서 대동맥에 와서는 이 혈압이 어떤 일정하게, 어떤 스무스하게 어떤 압력을 심장에서 받아서 그걸 이제 우리 공기실 어떤 혈관처럼 대동맥이죠. 그래서 이런 윈드캐슬이 뭐냐면,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소방차가 없이 어떠한 그러한 펌프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불을 끄는 어떤 소방대들이 이러한 것을 막 펌프질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압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윈드캐슬에서 물이 저장되어진 물이 이제 요 호스를 통해서 이제 불을 끄죠. 그래서 그렇게 압력을 저장해주는, 그래서 이것을 윈드캐슬, 그래서 우리가 에올타를 윈드캐슬 기실 혈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혈관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아테리올, 작은 혈관이나 소동맥처럼, 작은 동맥, 소동맥처럼 이제 혈관의 저항이 가장 큰 혈관들. 그래서 우리가 레지스턴스 베슬이라면 비교적 작은 혈관들. 그리고 스핀터 베슬, 요건 이제 조임 혈관 아니면 괄약 혈관이죠. 요것은 이제 캐필러리 앞에 아테리올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 전에 아테리올에서 이쪽에서 조임 괄약 조여주는, 그래서 하나의 아테리올에서 한 80개, 100개의 혈관이 되는데, 이 부위를 조여줌으로 인해서 일부 혈액은
우회해서 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어떤 조직에 혈액을 필요로 할 때 이게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열려 있어서 필요할 때 열어주게 되면 혈액이 가게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때 혈액이 다른 부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임혈관, 과략혈관.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리캐필러리 아테리올의 어떤 아테리올의 말단 부위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익스체인지 베슬, 캐필러리. 캐필러리에서는 그 가스나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그 영양 물질들이 간질액과 계속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산소를 조직에 공급해주고 조직에서 온 이산화탄소를 혈액으로 보내주는 익스체인지 베슬. 그래서 모세혈관. 그리고 캐퍼시턴스 베슬. 어떤 용량 혈관. 그래서 이 용량 혈관이라는 것은 볼륨 리저버처럼 혈액의 약 75%를 정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적 혈관을 우리가 베인을 우리가 용적 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션트 베슬. 션트 베슬이라는 것은 그 동맥과 정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모세혈관을 가지 않고 여기서 동맥단 말단에서 아테리올에서 베뉴얼 세정맥으로 가는 우회 혈관이 있어요. 션트 베슬.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아테리오 비너스 어네스토모시스. 요건 문합 합쳐지는 거거든요. 아테리올 다음에 캐필러리 그 다음에 베뉴얼로 가야 되는데 아테리올에서 직접 정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익스체인지 베슬을 바이패스 우회해서 동맥에서 직접 정맥으로 가는 그래서 그러한 혈관을 우리 다음은 이제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이라는 그 캐필러스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로 캐필러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 캐필러스가 라틴어로는 그 머리카락, 헤어를 뜻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머리카락처럼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그 작은 혈관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지만 그 디멘션 최적은 0.5 세제곱미리 그리고 직경이 8마이크론이에요. 작은 거는 5에서 15마이크론. 적혈구 RBC가 보통 평균 사이즈가 뭐였어요? 7마이크론이었어요. 7마이크론. 그런데 그거 거의 뭐 7마이크론.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는 적혈구 하나도 삐집고 들어가기 힘들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캐필러리 모세혈관은 누가 처음 이제 발견했냐면 그 이태리의 그 생물학자인 그 말피기라는 사람이 1661년도 17세기 후반에 이제 발견되어졌죠. 이 말피기라는 사람은 이러한 그 모세혈관뿐만 아니라 레날 커퍼스 그 사구체 신사구체 그래서 우리가 말피기 소체라는 말도 쓰고 또한 현미경하에서 적혈구를 처음 관찰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캐필러리가 앞쪽에 메타 아테리올 그리고 비뉴얼 터미널 아테리올 이게 다 아테리올 소동맥이죠. 소동맥 그리고 후소동맥 후세동맥 그리고 모세혈관 후 세정맥 그리고 정맥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맥혈 와가지고 요게 이제 아테리올에 와죠. 아테리올에 와서 그 다음에 모세혈관 아주 짧은 그 띤 엔도티얼 튜브죠. 그리고 여기에 스핀터 베슬 즉 조임근이 있어서 요 메타 아테리올 터미널 아테리올인 메타 아테리올 근처에 그 조임근이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스핀터 베슬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베뉴얼 그리고 정맥 그리고 나중에 대정맥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그 아테리오 비너스 어네스토모시스 문합 어네스토모 소동맥과 소정맥이 그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혈액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션트 우회 혈관 그래서 이 캐필러리 같은 경우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그 혈류 블러드 스트림과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간질액 이건 결국은 이제 그 티슈죠. 티슈 그러니까 티슈와 혈류 사이에 워터 용매나 용질을 교환하는 주요한 그 장소예요.
그래서 이 캐필러리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막 수백억 개, 동물 개는 한 17억 개가 된다고 이랬었죠. 그리고 아테리올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개. 그래서 하나의 아테리올이 여러 개, 한 뭐 80개, 100개의 모세혈관과 이렇게 분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캐필러리를 포함하는 작은 혈관들의 순환을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세 순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직경이 100마이크론 미만의 아테리올, 그리고 모세혈관, 그리고 비뉴얼, 세정맥, 소정맥, 이러한 것을 통한 혈류의 흐름을 우리가 미세정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캐필러리 모세혈관은 익스체인지 베슬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이 사실은 수십억 개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뭐 400억 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조직세포와의 거리가 100마이크론 미만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거의 모세혈관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직에 한 100마이크론 미만 거리에 있으면서 거기에 수분이나 아니면 솔트, 용질을 어떤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모든 혈관은 내피세포가 이렇게 있고 싱글 레이어를 이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있고 핵이 하나씩 있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요게 캐필러리죠. 캐필러리. 그래서 보게 되면 직경은 한 8마이크론, 그리고 요 혈관의 두께는 내피세포니까 1마이크론 됐죠. 그래서 여기에 엔도틸룸만 돼 있어요. 요게 심장으로 가면 뭐예요? 엔도카디움, 심내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심내막이 됐건 내피세포가 됐건 얘네들은 뭐를, 혈액을 안에서 어떠한 그 바깥에 있는 조직과 아니면 바깥에 있는 평활근과의 혈액의 어떤 접근을 억제해주는,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주는 것이 내피세포의 역할이에요. 다 내피세포 다 있잖아요. 내피세포 다 있잖아요. 동맥이 됐건 정맥이 됐건 다 있어요. 그리고 아테리올 같은 경우 30마이크론 정도, 베뉴얼, 소정맥은 20마이크론. 이가 대부분의 어떤 레지스턴스, 탄력 혈관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정맥은 5mm, 대정맥은 3mm, 30mm, 3cm에 3cm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동맥은 이거보다 좀 작아서 한 2.5cm 정도. 그리고 거기에는 평활근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주로 엘라스틱 티슈, 탄력 조직. 그럼으로 인해서 이쪽 아테리올 같은 건 상대적으로 스무스 머슬이 많이 있어가지고 베이서 컨스트렉션, 베이서 딜레이션을 잘 할 수 있는 혈관이 이 아테리올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서는 탄력 섬유는 거의 없고, 그죠? 그리고 또 평활근도 비교적 적고, 그랬더니 이쪽에 혈류량이 거의 75%가 여기 있고, 나머지 25%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탄력적이고 평활근과 탄력적이 많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신전도는 여기가 작고 여기는 큰 거예요. 그렇죠? 다음은 이 모세혈관 벽의 구조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뭐 4개의 어떠한 그러한 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세혈관은 사실 이렇게 내피세포로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내피세포로만 되어져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간혹 가다가 좀 여기 베이절 멤브레인, 기저막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 사이 간극을 우리가 그 내피세포 간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간극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선 먼저 이 모세혈관 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엔도캐필러리 라이닝.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로 이제 모세혈관 벽 내층이죠. 그 안에는 이제 섬유소, 어떤 피브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섬유소 안쪽에 라이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확실한 것도 아니고 막 점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섬유소로 구성된 얇은 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물리적인 막보다는 사실은 아주 뭐랄까 약한 그런 막이죠. 그래서 피브린 막이에요. 엔도 캐필러리 라이닝.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게 이제 내피세포죠. 내피세포. 내피세포. 그래서 얘네들은 작은 그 프로세스도 가지고 있죠. 돌기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소포, 어떤 물질의 능성수에 필요한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를 위한 소포, 그리고 이제 베이큐얼, 그 어떤 공포도 함유되어 있어요. 그게 그죠. 그리고 공포는 음작용성, 피노사이토시스를 위한 그러한 그 공포죠. 뭐 파고점과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내피세포.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그 내피세포 간의 시멘트. 그래서 세포 간 시멘트 물질인데 이 시멘트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세포와 세포의 돌기를 넣어 교합을 이룬, 즉 내피세포와 내피세포가 여기 인터 디지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쪽에서도 내피세포죠. 내피세포. 이건 핵이고 내피세포. 그래서 여기에 인터 디지테이션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미지의 시멘트 물질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세포 간의 물질이 CO2나 아니면 pH가 감소하든지 삼투압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단백분의 효소에 의해서 여기가 분해가 되면 모세혈관의 어떤 투과성 이쪽으로 투과성이 증대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번째는 이제 기저막. 그래서 바깥쪽, 이 내피세포의 바깥쪽에 무정형의 섬유성 물질로서 내피세포의 외축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점성 단백질, 뮤코폴리사카라이드, 아니면 뮤코프로테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결핍되어진 경우에 이쪽 기저막 부위에 이러한 그 점성 단백질의 생성이 떨어져서 모세혈관 우약, 종종과 어떤 출혈 소견이 보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 캐필러리, 모세혈관이 익스체인지 베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썼죠. 그죠? 어떤 수분이나 솔루트, 용질이 혈류와 블러드 스트림과 그리고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혹은 뭐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를 우리가 티슈라고 얘기하죠. 티슈와 서로 어떠한 물질의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익스체인지 베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물질의 교환은 크게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확산에 의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벌크 플로우. 우리말로는 뭐 대량 유출, 부피 유동, 총 용적 흐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디퓨전 플로우는 이제 확산 흐름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피노사이토시스, 음작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선 각각 하나씩 보게 되면 먼저 확산 같은 경우는 우리 세포막이 그 반투막이잖아요. 반투막이기 때문에 어떤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멤브레인을 어떠한 그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용매가 요 세포막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디퓨전 플로어, 확산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분자, 특히 물 분자가 어떠한 용질의 농도가 높은 데에서 어떠한 용질의 농도가 낮은 데로 혹은 뭐 이 가령 확산 같은 경우, 수분 같은 경우는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제 물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지용성 물질, 리피드 솔루블한 물질이죠. 아니면 지방살이나 에탄올, CO2, O2. 그래서 보게 되면 산소 같은 경우는 블러드, 이제 동맥혈에서 이 혈관 안의 농도가 이쪽이 O2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인터시털 플루이드로 이동을 해요. 이제 말단 조직에서는. 폐포에서는 요쪽 그 혈액에 이산화탄소는 농도는 높고 O2는 낮기 때문에 산소가 간질액에서 혈류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농도 그레디언트하게 모세혈관벽을, 왜냐면 싱글 셀이니까 통과하는 것. 그 CO2 같은 건 반대죠. 말단 조직에서는 조직에서 높으니까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CO2는.
그리고 폐에서는 반대로 조직에서 폐 쪽으로, 조직에서 여기는 혈관이니까 혈관에서 조직으로, 조직에서 다시 폐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농도 차이에서 농도 그레디언트하게 이동하는 것을 확산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벌크 플로어, 용적 흐름, 어떤 그 대량 유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모세혈관 벽 간에 그 캐필러리 포어가 있어요. 혹은 우리말로는 이제 그 엔도티리얼 클레프트라고 얘기하죠. 간극, 포어, 구멍, 모세혈관 구멍을 통해서 정수압이나 아니면 삼투압 차에 따라서 모세관공, 요 클레프트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질들? 수용성 물질이죠. 그리고 리피드 인솔루블한 물질, 어떤 전해질, 당, 유리아 같은 거,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캐필러리 포어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정수압이나 삼투압 차이에 따라 모세관 공을 통한 수분이나 용질의 이동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페러셀룰라 트랜스포트라고 얘기해요. 내피 세포 사이 이동. 그리고 확산 같은 경우는 트랜스 엔도티리얼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내피 세포를 관통해서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요게 내피 세포와 내피 세포 간극이 관통을 하는 것보다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왜냐하면 내피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은 확산은 전체 일어날 수 있지만 요 벌크 플로어 같은 경우는 요 간극을 통해서만 이동하기 때문에 요건 뭐랄까 약간 리미테이션, 제한이 있는 그러한 그 이동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극이 전체 내피세포, 모세혈관의 1%, 수프로에 1% 정도 전체적으로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떠한 물질의 이동에 디퓨전 플로어에 비해서 벌크 플로어가 약간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피노사이토시스, 음작용이죠. 아까 이전에 그 내피세포의 구조에 있어서 내피세포가 있게 되면 내피세포가 거기에 어떠한 그러한 그 돌기들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백큐얼, 음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그런 공포거든요. 요게 우리가 마크로페이지에선 파고사이토시스가 되면은 요게 이제 파고점이 되는 건데 어쨌든 피노사이토시스에서도 어떤 물질을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 과정을 거쳐서 이쪽에서 와가지고 요게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피노사이토시스, 이 내피세포, 모세혈관의 내피세포에서 하는 음작용이에요. 내피세포가 지질단박이나 아니면 다당류의 흡수를 위해 세포 외축을 통한 수송을 위해 소돌기, 프로세스를 형성하여 물질을 포식해서 식세포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엔도사이토시스, 이 내피세포가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간질액으로부터 어떤 단백질 같은 거 아니면 수분 아니면 상당히 작은 그러한 물질들을 섭취하는 거죠. 엔도사이토시스. 그리고 나서 요게 또 엑소사이토시스. 요게 요 안에서 요게 또 세포 혈관 안쪽으로 간다면 여기서 또 엑소사이토시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엔도사이토시스와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한 지질 단백이나 아니면 다당류를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흡수도 하지만 또는 조직으로 배출도 하죠. 그래서 엔도사이토시스는 우리가 피노사이토시스, 이게 이제 피노사이토시스, 요거는 파고사이토시스예요. 파고사이토시스는 식작용인데 피노사이토시스, 파고사이토시스 둘 다 어떤 엔도사이토시스 과정이지만 피노사이토시스 같은 경우는 솔루블한 물질을 그리고 어떠한 그 베시클 한 150 나노미터 이하 되는 작은 베시클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솔루블한 물질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 드링킹, 세포를 음료한다, 이렇게 마시는 작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용은 대부분 유카리오틱 셀, 진핵세포에서 내피세포나 아니면은 상피세포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떤 엔도사이토시스의 피노사이토시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파고사이토시스는
큰 베스클, 큰 소포를 통해서 한 250 나노미터 이상 되는 큰 소포를 통해서 어떤 대형의 파티클을 섭취하는 거죠. 그리고 미생물이나 아니면 수명을 다한 세포의 세포 조각 같은 거, 뭐 RBC 같은 것도 있었죠, 그죠? 저 결국. 그리고 이런 것은 특별히 분화된 파고사이틱 셀들, 뭐 마크로페이지나 아니면 뉴트로필이나 덴드라이틱 셀과 같은 그러한 세포들이 있대요. 그리고 엑소사이토시스는 세포를 다시 이쪽 안쪽으로 보내주는 내피세포로부터 혈관 안쪽으로 아니면 내피세포로부터 간질액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작용이죠. 그래서 이건 세포 내 이입, 이거는 세포 외 유출, 뭐 이렇게 우리가